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자유. 안녕하셨어요. 네,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남북화합의 장 오자유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남한 가족들도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지연 씨는 늘 보면은요 얼굴에 이렇게 평안이 그득한 것 같아요. 네. 비결이 뭔가요? 일단 뭐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마다 애들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간을 항상 그렇게 쓰는데 네. 10대 때는 10kg, 20대 때는 20kg, 30대는 30kg. 몸무게 얘기 아니죠? 아니에요. 40대 때는 40kg로 간다 그러잖아요. 네네.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은 40대가 벌써 이제 저희 44인데 네.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40대는. 44 좋은 나이입니다. 부럽습니다. 밤이 되면 부인들이 그렇게 문을 두드려요. 야, 서로 속이고 진짜. 친구들 집에 가면 문을 보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구분을 했어요. 문이요? 네. 이 집은 철문이면 이 집 100달러짜리 문이다. 엄청 이렇게. 알게 많은 집이구나. 네. 저희는 사실 친척한테 보고 어머. 맞아. 친척이요? 안쓰럽고 눈물이 나더라고. 맞아. 너무 불쌍해갖고 온 집안이 막 울고. 요즘 정말 뉴스 보기 참 무서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자 오늘은요 우리 특별하게 좀 주제를 이런 쪽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짜자잔. 네. 자, 우리 장효인 씨는 최근에 뉴스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너무 사건 사고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직업이 뭐 아이들을 그치.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아동 청소년 범죄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금은방 터리범을 잡고 보니까 10대였다. 근데 그 배후에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촉법소년법을 이용한, 악용한 그런 범죄들을 보고서는 굉장히 제가 와, 너무 야비하고 너무 못됐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났어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 탈북 미남 미녀분들도 뭐 기억에 남는 뉴스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인상이 잔뜩 우리 소미 씨. 네, 설미 씨 표정이 많이 좀 경직돼 있어요. 벌써 화가 잔뜩 나는데요. 아니 진짜 이제 한국 뉴스랑 북한 뉴스가 다른 게 진짜 국정원과 하나원에서 뉴스를 보고 밖에 못 나오는 줄 알았어요. 모든 뉴스가 사건 사고 위주로 나오다 그치, 보니까 그치. 저는 한국엔 밖에 나가면 다 뭐 무슨 일이 있는 줄 성추행범이고 그냥 다 무슨 일이 터지면 안 좋은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치, 북한은 사건 사고 뉴스가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TV만 봤을 땐 지상낙원이거든요. 그지. 뭐 고기 잘 잡힌 거, 농사 잘 된 거 이런 것만 나오는데 한국은 딱 보니까 항상 시커먼데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잡혀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본 뉴스 중에 조금 충격이었던 게 모텔 들어가는 입구에서 안 들어가겠다는 여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추행하려고 예, 추행하려고 해서 CCTV에 다 찍혀서 여자가 도망가다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사망. 근데 그걸 보면 그 상황에서 그 범죄자가 그냥 이제 스킨십을 하는 너무 놀라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정말 범죄는 정말 곳곳에 숨어 있구나. 네, 실제로는 사실 그런 일들이 많진 않은데 많지 뉴스로 이렇게 한 뉴스에 번 부각이 나오면 되다 보니까 조심하자라는 뭐 맞아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뉴스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그렇죠. 경직돼 있고 좀 뭐랄까 두려움이 그득 맞아. 차게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최근에 어떤 주의 깊게 보신 뉴스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마약이 네, 범죄가 맞아. 자꾸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요즘에 사회에 나오는 모든 그런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잘 걸러가면서 분별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약 폭력 뭐 그런 영화 드라마들이 참 저도 보긴 합니다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 걱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많은 그 범죄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어떻게 성경에서 다루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가 저는 범죄의 역사다. 성경이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모든 범죄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에 대한 어떤 전기는 나쁜 거 다 빼버리고 아주 좋은 것만 올리는데 성경에는 무수한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범죄가 시작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또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장남이 죽는 일들도 일어났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삼손의 범죄, 삼손은 두 눈이 뽑혀서 마지막에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 자체가 이미 범죄의 역사인데 그럼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될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혹시 나에게는 어떤 이런 범죄적인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인간의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는 범죄의 역사지만 또 다른 면에서 성경은 용서의 역사이다. 네. 하나님은 모두를 용서하신 어떤 범죄도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뭐 범죄하면 우리가 뭐 큰 사건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맞아요. 작은 범죄.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네.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럼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우리가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고 이게 바로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북한 사회에서도 정말 수많은 범죄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최근 소식. 오늘 윤서민 씨가 북튜브 준비하셨다고요? 네. 최근 전 세계를 공분하게 만든 북한의 범죄 사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약 1조 5천억 원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유엔 조정관이 북한이 외화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 수입에 더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관은 미국이 주도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연이어 통과시키며 대대적인 대북 규제에 나섰던 2017년 이후 북한이 불법적 사이버 활동 수입에 더 의존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진혁, 전창혁, 김일,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해킹을 통해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한 사이버 전문 요원은 현재 약 6천 명.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업체 4곳에 대해 해킹 공격을 시도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를 담은 악성 메일을 유포해 돈과 정보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해커들의 범죄 정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1조 4천억을 해킹해서 미국에서 공개 수배한 북한의 해커 박진혁, 전창혁, 김일은 과연 어떤 인물인죠? 네. 박진혁, 전창혁, 김일 이런 사람들은 모두 정찰국 소속이라고 합니다. 정찰국은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조직을 보면 노동당이 있고 그 위에 국방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정일이 늘 나올 때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그 투바디에서 한 축인 국방위 안에 정찰총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찰총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해커이고요. 이 사람들을 뭐 라자루스라고 스스로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라자루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뭐 다양한 해킹이 있었고요. 우리가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게 아마 소니 픽처스의 네. 그 인터뷰 영화 이후로 해킹을 했던 그 이후로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국가가 조직적으로 산하 기관을 두고 전문 양성을 해서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해킹을 하고 있는 그 일부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북한군 정보기관인 북한 정찰총국? 네. 맞나요? 네. 그 소속이라면 나라에서 그러면 직접 해킹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국가가 하고 있는 핵심 일 중에 주력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이버 인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거 네. 범죄 하지 조직 못하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그러니까 범죄 조직 아니에요? 네, 네. 완전? 국가가 그렇게 나서서 하면 됩니까? 이게 아무래도 북한이 점점 가난해지고 처음에 이제 힘들어지니까. 좀 부유하긴 했지만 비교적 우리나라에 비해서 근데 70년대 이후부터
어떤 기술이나 하드웨어적인 산업들이 막 부진이 되면서 이제 우리 작은 나라가 잘 사는 방법은 IT 인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겠구나라는 이제 방침이 내려오고 그때부터 뭐 일고중, 금성학원, 평양 제일중 뭐 이런 데서 이제 집중적으로 컴퓨터를 만들어서 해커들을 양산해서 전문 도둑을 기르는 거죠. 왜냐면 전문 도둑이네. 네, 전문 국가 주도 도둑 양성소 같은 아니 기술을 살려서 키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사실 부강하게 만드는 거긴 하죠. 그 빼와서. 방법이 정당하지 못해서 빼와서. 그렇지. 네, 북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불링하는 그러니까 좀 어차피 다른 망나니 방법으로. 국가니까 망나니 방법대로 하지만 일단은 북한에서는 경제 체제 시스템이 사회주의 국가 경제예요. 사회주의 국가 경제는 계획 경제입니다. 국가에서 계획하는 대로 기업들이 하는 건데 그게 김일성 죽기 전에 94년도 전부터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나면서 계획적으로 그 나라들에서 오다를 떠서 하던 사업들이 다 망하게 되면서 경제가 무너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가져올 수 있는 바닥과 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98년도에 김정일과 가장 절친은 장성택이죠. 네. 그래서 절친이라고는 뭐 누님의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면 여기 처남하고 매부 사이는 처남과 매형의 사이는 북한에서 같이 살인도 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가깝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김정일이가 북한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 없었어요. 그 달러 하나를 딱 쥐고 장성택이가 찾은 것이 금성학원입니다. 금성학원에 와서 컴퓨터 학과를 그때 98년도에 나오는데 이 작은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뭘까? 이 작은 돈으로 남아있는 돈. 그 돈을 가지고 컴퓨터 해커 조직을 만들자. 왜냐면 그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가고 모든 세계 금융을 지금 누가 돈 가지고 있어요? 전산화가 돼 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남조선에서 돈 벌라고 그러라. 남조선 동무들이 혁명적으로. 우리는 빼내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남조선 사람이 벌어라. 왠지 그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왠지 론리 아닌 기적적인 논리로.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전국적으로 98년도에 전국 IQ 제일 좋은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방, 상관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것도 상관없었냐면 해커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머리만 좋으면 계급 상관 안 했습니다. 네. 뭐 이 사람이 뭐 친일파든 뭐든 상관없다. 출신 성분 원래 보는데 안 보고 머리만 좋은 애들을 다 뽑아서 국가가 해킹을 할 수 있는 조직 단체를 금성학원에 만듭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컴퓨터 학교를 들어가고 그 학과를 남들처럼 막 4년, 6년제로 졸업하는 게 아니라 5년제를 안 졸업하고 단기 2년 졸업. 왜냐면 이들은 이미 컴퓨터 학과 오기 전에 모든 해커. 그래서 금성학원을 졸업한 아이들에게 노트북을 딱 던져주면 5분 안에 암호를 폭파합니다. 5분 안에 모르는 암호를 폭파할 수 있는 그거를 얘들은 최대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엄청난 범죄더라고요, 이게. 그럼요. 범죄 조직을 키워서 거기서 돈을 빼내려는 거예요. 이렇게 해커들도 많고 많이 양성하고 있는데 북한의 해킹의 기술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저는 과히 세계 최고 수준 와. 이라고 그래요?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윤리가 없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한 것은 모든 정의는 사실 살아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파이크 해커들이 또 일단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피를 물고 국가 주도로 모든 인재가 오직 거기에만 집중이 될 수 있게끔 양성하는 그 힘은 과히 정말 세계 수준급이라고 보고요. 대신 뭐 뉴스에서 나왔던 뭐 6천 명의 해커 부대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양성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사실 들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돈이 없는 북한 김정은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말 핵심 인력 몇 명이 모든 뭐 행동 이런 거에 이렇게 행동을 수행하고요. 그 외에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전문 인력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요. 저는 몇십 명이 주로 하겠지만 그 수준만큼은 정말 세계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니면 통일돼서 그분들이 다 화이트 해커로 바뀌면 보안은 정말 1등일 것 같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아무도 못될 것 같아. 우리도 IT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합쳐지면 보안이 머리가 완전, 좋아요. 예술일 것 같아. 북한 해커들이 범죄 그 스케일 정말 나날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뭐 아까도 잠깐 그 주옥 씨께서 언급하셨지만 이 소니 픽처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 뭐죠? 인터뷰. 네, 그게 봤습니다. 막 보면 김정은은 되게 희화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그 해킹한 사건이 딱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FBI
당시 국장이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남겼던 IP 흔적이라든가 미처 지우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게 아주 그때 뭐 전 세계가 떠들썩했죠. 근데 그것도 이제 북한이 아마 너네가 우리 장군님 건드렸어? 우리 살아 있어 이러고 약간 이렇게 반격한 게 아닌가. 우리가 일부러 남겨놓은 거야. 누가 감히 소니를 그죠. 하겠어요. 그러고 이건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몇 년 전에 농협 해킹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북한 소행이라는 그 얘기도 많이 들렸었고 북한의 해킹 만행이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이 목사님, 북한의 이런 그 범죄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밉기도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은 컴퓨터 굉장히 문외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것도 우리 아이에게 시켜서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컴퓨터를 못하니까 죄는 안 지켰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하고 사회과학이나 의학 발전을 위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엉뚱한 것에 어떤 인간의 어떤 윤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에 쓰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로 낙인을 지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보면 북한의 저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고 우리 아까 오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에 서로 좋은 머리가 시너지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통일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자, 오늘 범죄와의 전쟁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들, 자, 과연 어떤 곳들이 있는지 우리 오지원 씨가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북한에서 범죄 현장 어디서 가장 많이 범죄가 일어나는지 제가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요, 바로 그렇습니다. 장마당입니다. 장마당. 네, 아무래도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그럴까요, 선미 씨? 네네.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장마당이라는 게 원래 불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불법이었다가 이제 합법적으로 또 국가가 제한하는 차원 안에서 이제 합법이 됐는데 일단 장마당 하면 북한 사람들이 느끼면 뭔가 불순하고 잘못된 장소다. 이게 이제 마음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밀수, 밀매, 돈마당, 장마당 안에서 돈도 팔고 사고를 합니다. 외화를. 우리는 달러나 중국 위안화를 가지고 환전을 하려면 은행을 가야 되는데 북한 은행에서는 일체 그런 업무가 없습니다. 은행 자체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돈마당이라는 데서 이제 몰래 돈을 주고 팔고 결국에는 북한 장마당 안에 있는 경찰관들이 예전에는 정말 지켜보면서 뇌물을 뽑았다면 요즘에는 그 경찰관들이 한국에서 보면 옛날 시대에 깡패들이 그 지역을 지켜주는 것처럼 공업품이면 공업품 쪽에 담당 주재원이 따로 나와 있어요. 공업품, 식품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상납을 하듯이 살짝 반장들이 이제는 찔러줘요 얼마를. 그렇게 하면 그냥 쭉 돌아봐 주는 거는 그 사람이 돌 때가 제일 안전해요. 경찰이 돌 때, 우리 담당 주재원이 돌 때가. 네, 그래서 이제 범죄가 되게 스마트하게 북한이 지금 변해져서 돈주와 경찰이 공존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똑같이 이제 저 사람 쓰는 달러는 괜찮은데 이 사람한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쓰는 거는 그냥 범죄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건 뭐 범죄와 전쟁이라고 해야 되는지 범죄의 천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장마당에서 그렇게 돈마당 깡패들이 그 돈을 훔치기도 하고 그런 게 장마당에서 가장 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범죄. 깡패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북한에도 조직폭력배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라고 하면 존재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 체육을 했던 친구들이 좀 이 체격 자체가 좀 이렇게 크고 주먹을 쓰는. 또 생김새도 좀 막 진짜 북한말로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무섭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좀 고용을 해서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저기 가서 내가 돈 못 받은 게 있는데 돈 좀 받아줘. 의뢰를 하는 거죠. 받아드립니다. 네. 그렇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네 가서 이제 건들거리면서 가면 그 자체가 위압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고용하는데 문제는 또 그렇게 빚쟁이들은 또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집에 이제 철문까지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큰 셋바트 개를 키웁니다. 그럼 이 개는 얘가 무섭고 뭐고 사람은 무조건 달려들잖아요. 내 주인을 위협하면 그럼 이런 애들이 갔다가 개한테 쫓겨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빚쟁이들이 일명 쌔바뚜를 하나씩 끌고 다닌다 할 정도로 서로가 이렇게 그 폭력을 쓰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다면 또 이렇게 돈을 빚 있는 사람들은 또 나름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개를 키우기도 하고 이런. 네. 평양에도 장마당이 있죠. 네. 사실은 평양 그 장마당에서도 이런 범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나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장마당에 가게 되면 사실 밖에서 달러를 바꿔서 이렇게 교환을 해서 장마당 안에 들어가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제가 2018년에 평양에 가보니까 이제는 그냥 장마당 내부에서 장사꾼들이 달러를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막 저희가 쌀 1kg 사 먹기도 힘든데 옷을 하나, 원피스를 예쁜 거 하나 사러 가니까 이거 얼마예요 하면은 북한 돈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거 50달러예요. 50달러에 줄게. 맞아. 뭐 100달러 하는 거 50달러. 이제는 그 달러에 대한 생각이 진짜.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범죄 현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죄 현장은요. 논과 밭입니다. 농작물을 훔쳐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느 정도인가요? 설인가요? 설이? 네, 그래서 가을고지철엔 집집마다 비상이에요. 그래서 밭을 우리가 한 논에 이만큼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떼기밭이다 보니까 저기 뭐 앞산에 요만큼, 뒷산에 요만큼, 옆산에 요만큼이기 때문에 앞산은 아빠가, 뒷산은 오빠가, 나랑 엄마는 옆산으로 가서 지켜요. 그래서 밤에는 집이 비어있어요. 집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키는데 그러다가 못 지키는 밭이 있으면 그냥 다음날 가면 무조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지키다가 옆집 사람이랑 같이 옆집 밭을 지키다 옆집 사람이 오늘 비었어. 그러면 내가 얼른 가서 내 그 옆집 밭을 막 도둑질하는데 그새 와서 내 밭을 도둑. 서로. 근데 제일 속상한 게 정말 정직하게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정직하게 일하신 분들이 어르신 분들입니다. 네, 근데 그럼요. 어르신 분들이 농사 지은 걸 이렇게 콜라당 이러는데 이분들은 도둑질을 할 생각도 못하고 힘도 없는데 이분들이 제일 막 허망하게 그 해마다 몇몇 집이 있어요. 허망하게 1년 농사를 다 망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가을거지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지붕털이가 그래서 밤에는 또 지붕에 올라와서 도둑들이 그래서 뭘 훔쳐요, 지붕에서? 지붕에 그러니까 모든 옥수수와 콩단을 지붕에 말려서 이제 나중에 탈곡을 하게 되는데 그걸 지붕 도둑들이 그다음부터 지붕을 타기 시작해요. 겨울 때까지. 그러면 또 어르신들은 또 홀딱 도둑 맞고 1년 식량 다 도둑 맞고 또 강강 땅 치면서 울고. 농작물이야 뭐 훔쳐가면은 내 건지 누구 표시를 건지 할 알 수가 수가 없잖아. 없으니까. 저희 누나도 북한에 있을 때 한번 어떤 남자 청년들이 와가지고 강내 좀 삶아달라고 그러길래 친절하게 삶아줬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밭에서 따온 강내를 집에서 했던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담도 크다. 목사님 어렸을 적에 혹시 뭐 수박서리, 참외서리 이런 거 좀 많이 했죠. 뭐 회개하셨죠? 한참 전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서리가 하나의 어떤 추억이었고 또 재미도 있었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그럼요. 요즘에 밭에 들어가 사나 따면 그 밭 전체를 다 물어줘야 되고 사실은 농작물 범죄는 다른 그 어떤 범죄보다 큰 것 같아요. 1년 동안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농사를 졌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다 도둑 맞는다. 그 농부들의 마음을 이중 삼중으로 찢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남한이든 북한이든 서리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서리 안 하는 사람은 그날 그걸 훔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이게 북한의 서리랑 대한민국의 서리는 다르지. 정말 다른데 그렇죠.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울잖아요. 그러면 그걸 훔쳐간 사람은 그날 그걸 훔치지 않았으면 아사로 이어집니다. 가족이 아사로 이어지고 이래서 그 사람들은 집도 또 없어요. 그렇게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 집도 제발 없고 이래서 북한은 그냥 생존권 전쟁. 정부 자체가 도둑이니까 큰 도둑. 그 도둑의 악순환 고리가 연결될 수밖에 그러네요. 예. 인물이 진짜 안 맑으니까 밑에가 맑을 수가 없구나.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범죄 현장을 한번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범죄 현장은요, 바로 집입니다, 집. 집이요. 집은 정말 충격인데 어떡해요? 가장 안전해야 될 장소가 범죄 현장이라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어떤가요, 집은?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이제 일어나는 범죄는 다 도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데 집에
가장 많이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돈 같은 것도 은행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치. 돈도 다 집에 보관하고 기존품도 다 집에 있고 하니까 저 집에 조금이라도 주인이 없으면 무조건 와서 이제 털어가고 늘 노리는 거죠. 특히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을이면 고추도 말리고 그렇죠. 말려서 식량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냥 말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요. 청소해 갔어요. 깨끗하게. 청소. 그래서 아예 그 베란다도 새살창으로 다 막아놔요. 무슨 감옥같이 막아놓고. CCTV 같은 거 없죠. 전기가 문도 출입문도 원래는 나무 문이거든요. 그걸 다 철문으로 바꿔요. 쇠문으로 자체 제작을 합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철판으로 못을 박아서라도 철문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도둑이 그러니까 집에 그렇게 철문을 하더라도 집에 사람이 있어야만 또 안전해요. 그래서 인간 열쇠라고 하거든요. 네, 집에 할머니라도 힘없는 할머니라도 있어야 집이 안전한 그나마. 거예요. 근데 집을 도둑 맞았어요. 맞으면 우리처럼 막 과학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과학 수사가 아니라 야 도둑이 똥 싸고 갔다 못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친구들 집에 가면 문을 보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맞아요. 구분을 했어요. 문이요? 네. 그렇죠. 이 집은 철문이면 이 집 100달러짜리 문이다. 훔쳐갈 게 많은 맞아요. 집이구나. 네. 이렇게. 네, 평양에서는 진짜 문짝을 따로 상점에서 달러로 팔았어요. 비싼 문짝. 네, 막 몇백 달러짜리. 두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네. 혹시 뭐 집에서 도둑 맞은 경험이 있으신 분도? 저희는 사실 친척한테 도둑. 맞아. 친척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집을 잘 아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쌍둥이인데 돌아가셔가지고 얘네가 아빠 따라서 강원도로 갔는데 북한에서 강원도는 정말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 얘네가 엄마도 없고 하니까 배고프니까 우리 집으로 기차를 타고 큰 먼 데까지 온 거예요. 그 너무 불쌍해갖고 온 집안이 막 울고 불고 막 울면서 밥도 해먹이고 옷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근데 가면서 얘네가 이제 집에 뭐 돈이랑 뭘 다 훔쳐간 거예요. 근데 막 안쓰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이 사회가 이렇게 만든 거지 아이들이 나빠서 그런 먹고 거는 살아야 되니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주인용 씨도 혹시 경험 있어요? 네, 이 사회가 이 친척만 망친 게 아니라 군대들도 다 망쳐놨어요. 이게 북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도둑이 공산군이잖아요. 조선인민군대. 이게 진짜 공산군이 딱 들으면 야 공산군 왔다 이러고 마을이 비상이거든요. 문 다 걸어내 네. 말이 안 좋아. 왜냐면 얘네는 총 들고 합법이기 때문에 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그 인민군들이 몇 명 와가지고 한 명이 말 물어보는 거예요. 뭐 여기 뭐 길 어떻게 돼 어디가 물어보는데 할아버지는 너무 착하시니까 예전에 또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설명해주고 보니까 기르고 있던 염소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조직적으로 한 명이 시선을 잡아먹으려고. 돌리고 나머지 두 명이 그때 저희가 흑염소였는데 그 개 한 마리에서 나오는 염소 젖으로 하루 식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염소젓 넣고 감자 넣고 죽 써 먹으면 그 몸에 좋잖아요. 네. 그렇게 착하게 길 알려주다가 가족의 식량이 날아간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렇게 염소 도둑 맞으면요, 이거 재밌는 일인데 어떤 집에서 염소랑 돼지를 길렀어요. 하루아침에 깼는데 염소가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고 광광 울면서 있는데 다음날 돼지가 도둑 맞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보니까 쪽지가 있더래요. 네. 염소가 간 길이 옳다 생각하고 돼지가 따라갑니다. 아이고. 인민군이 써놓은 거지. 일민군이 써놓은 약간 또 반대로 저희는 군인 부락에서 살았는데 밤이 되면 군인들이 그렇게 문을 두드려요. 도둑 물건 좀 받아달라고. 어머. 그러니까 집을 털어서 군인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집에 어떤 날이 막 2명, 3명 막 시간대에 맞춰서 들어와요. 그래서 좀 맡겨달라는 거예요? 두개만 막 두드려요. 해서 이거 좀 팔아달라고. 팔아서 팔아달라고. 네, 자 뭐 쌀 몇 킬로 뭐 다 털어와요. 막 쓰레기바지까지 다 그릇에 가마솥을 뽑아오고 뭐 도라스 다 훔쳐오고 해서 가져와가지고 밤에 탁 던져놓고 내가 낱말 올 거니까 팔아주세요. 한다면 돈을 달라는 돈을 얘기인 달라고 거죠? 해서 또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어디서 없으니까 팔아요? 장마당 가야 되나요? 몰래 팔아요. 도둑한 물건이니까 몰래 팔아서 꽁범이지, 꽁범. 장모를 그래서 장물합이죠, 장물합이. 그래서 군인한테 한 80% 주고 우리 20% 공식적으로 갖고? 자 이거 10,000원에 팔았으니까 너 8,000원 가졌는데 사실 우리 또 12,000원에 판 거죠. 이런 식으로. 야 서로 속이고 진짜. 근데 이게 근데
이게 근데 그렇게 저희 집에서도 먹고 살려고 또 그렇게 막 쩔쩔 매면서 와서 던지고 갔는데 야 내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쫓으면 또 이게 또 그게 들통나니까 그 군인을 생각해서라도.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팔다가 저희 집도 털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가까운 사람들이 좀 많이 훔쳐가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해외 나가기 전에 집에서 이게 엄마가 사회 나갔다고 저한테 예쁜 옷을 사줬어요. 신발이랑 이렇게 세트로 다 사주고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엄마랑 외식을 하고 들어가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북한에는 이렇게 자물쇠를 든든하게 하거든요, 나름. 근데 거기 동그랗게 다 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뚝 들어가 보니까 전기가 가서 엄청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집안의 장 속에 있는 그 붙박이장에 있는 옷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돈 있는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없었고 보니까 뭐 잊어먹었는지 찾아보니까 제 옷이랑 신발이랑 다 훔쳐갔던 거예요. 감나가 보이고.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 너희 딸이 이제 해외 나가려고 하니까 액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잘 됐다 생각해라. 뭐 그랬던 적. 무슨 액땜을 그렇게 해. 그죠? 너무 섭섭했겠다. 보이스피싱이 막 유행할 때였어요. 핸드폰 대리점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대리점입니다. 이런 거. 누가 봐도 야, 너 여기 국경을 아니까 나랑 같이 한 건만 하자. 일생을 먹여줄게. 보니까 그 007 가방 안에 그냥 한국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뇌물로 줬잖아요. 지금은 어머. 그래서 누구도 못 들어가서 그렇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북한에서 이제 사기를 당했다거나 뭐 범죄 사건에 연루됐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네. 네. 혹시 있나요? 서희 씨? 저희 엄마가 이제 그 돈을 지인한테 몇 번 빌려줬는데 정말 처음에는 뭐 또박또박 잘 갚아서 또 집 살림도 어렵고 해서 몇 번 이제 빌려줬는데 세 번째는 아예 감감무소식이 없는 거예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 이사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사를 갔어요? 야반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이프가 이제 그 돈에 대해서 뭐 좀 본인들도 사기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병 걸려가지고 치료 목적으로 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것도 함경남도 엄청 먼데 그런 쪽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이걸 아빠 몰래 빌려줬던 돈이라 다시 제자리 갖다 놔야 되니까 뭐 여기처럼 통장이 아니라 늘 돈 있는데 우리 집안만 아는 그 돈 거기에 아빠 언제든지 그 돈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들통날 것 같으니까 받아야 되니까 엄마가 방학 때 저 데리고 어디 뭐 친척집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돈 받으러 저도 같이 끌려갔었거든요. 엄마 함경남도에. 받았어요? 못 받았지. 갔는데 정말 심신상골에 정말 무섭더라고요. 갔더니 그 와이프는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제정신. 저는 어린 나이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밥도 해주는데 쌀도 안 씻고 막 시퍼런 물로 그냥 밥을 해주고 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형편없는 살림인데 돈을 못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쌀 한 자루 정말 그걸로 대체해서 엄마가 어쩔 수 없다 이거라도 받아와야지 하고 쌀만 가져왔던 기억이 네. 그럼 범죄자들은요,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잡히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서희 씨? 크게 북한은 뭐 사형이랑 이제 징역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교화형 같은 경우도 있고 노동 단련이 있는데 여기서 노동 단련이 좀 가장 약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선거권 박탈도 당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북한은 대부분이 교화형. 이렇게 범죄 같은 경우가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뭐 또는 살인을 저지르거나 이러면 사형에 처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해를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도 교화형에 징역형에 많이 이렇게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무기징역 이렇게 있긴 있는데 대부분 북한의 사형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결여가 되기도 하죠. 꽃제비처럼 생계를 위해서 범죄 현장에 내몰리는 아이들이 또 많잖아요. 북한에도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뭐 촉법 소년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그게 저도 최근에
다시 요즘 법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인가? 풀네임도 어렵네. 네. 네. 그 북한 형법에 제가 봤을 때는 11조인가? 거기에 14살부터 처벌을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촉법소년 개념이 아마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북한에서도 이걸 활용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걔네들 통해서 두만강 넘어갔다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걔네들 통해서 도둑질을 하게, 왜냐면 몇 대 쥐어받고 끝나니까. 똑같네, 우리나라. 네, 그런 악용도 되고, 그래서 참 아동 인권 문제도 좀 심각하게 북한이 굉장히 가고 있다. 제가 중학교 때 실제 경험했던 건데 어느 날 막 또 모이래요, 수업 중에. 그래서 다 모여 보니까 막 주역 주민들까지 저희 학교 동생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학교 학생 7명에 선생님 1명, 그리고 그냥 그 지역 뭐 상인 5명에서 총 13명이 재판을 받는데 알고 보니까 까빌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그게 뭐예요? 까빌선이라고 지하에 그 전화선인데 엄청 얇은 전선. 엄청 얇은 실선들이 꼬여서 막 그게 동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네, 플라스 피복을 벗기면 이 얇은 동선이 나오니까 그 동을 팔려고 애들이 땅을 엄청 깊이 파서 네, 그 동을 팔아서 생활비를 벌었는데, 중요한 건 북한에서 전화선, 여기에 전화선과 다른 게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당에서 아래에 보고를 받는 그런 주요 선전선동 수단을 당의 목소리를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 그게 큰 이슈가 돼서 네, 저희 학교 전체가 다 모여서 그때 재판을 했는데, 그중 7명 중에 만 14세 이하의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때 재판 그게 판결이 14세 이하 학생들은 그 부모가 대신 6개월의 노동 단련형, 여기로 말하면 약간 사회봉사 같은 개념이죠. 형에 처해지고, 나머지 교사와 어른들은 뭐 징역 2년, 7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그 또 학생들이 사오면 그걸 장마당에서 파는 거간꾼, 사들이는 대고 거간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다 해서 막 2년, 7년 그 범죄 그게 따라서 이렇게 판결이 되더라고요. 뭐 이런 뭐 도둑이라든가 뭐 생계형 범죄 이런 것들보다 어떤 강력 범죄라고 할까요? 북한을 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범죄 사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서민 씨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네, 저희 중학교 때 식인종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뭐 놀라지 마세요. 원시인 내가 먹었다는 게 아니고. 아이씨, 깜짝 놀랐네. 왜 날 보고 그래. 어디 부족에 무슨 아니, 식인종 부족이 아니고 실제로 인육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전국으로 북한에서도 떠들썩했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공개처의 흥장이 축제처럼 했어요. 이제 선전대 같은 데서 노래를 막 불러요. 이제 이미보안성 언니가 협조단에 있었죠. 그게 이제 도에도 있어요. 도안정국 선전대. 그런 선전대 애들이 나와요. 딱 그 안전부 군복을 입고 난 노래를 옆에서 부르고, 그리고 십자가 말뚝이 3개가 서 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공개재판에 제가 처음 나갔을 때인데, 한국 드라마 유포한 사람이랑, 그리고 식인종. 그러니까 사람의, 그래서 그걸 어떻게, 왜 그랬냐, 이제 뭐 그런 게 나와요. 사건 절말들이 이제 읽어줘요, 공개재판에. 이자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읽어주는데,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배고파서죠. 그래서 집에서 숙박을 했는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숙박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배에 북한은 이렇게 돈을 차고 다녀요. 돈 주머니를. 예, 돈 주머니가 아니고 스타킹에다가 돈을 넣어서 이렇게 꽉 묶어요. 네, 그렇게 해서 몇 겹으로 묶어줘야 이제 잘라졌을 때 순간에 이제 감지를 할 수 있어서 귀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다들 이제 숙박비를 돈을 낼 때 그 안에서 이제 다 꺼내는데, 너무 가난해서 집만 불려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 돈을 보고. 돈도 뺏고 사람도 죽였는데 좀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말도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 돼지고기 조심해라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고기를 팔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 중요한 거는 가져다가 자기들이 먹은 게 아니라 자기들도 먹기도 하고, 그 진술에 의하면 팔았대요. 돼지고기를 속여서 팔았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돼지고기 조심해라 해서, 그때 무슨 말이 돌았냐면, 사람의 기름은 삼각형이다. 맞아. 그러니까 들은 소리 날 거예요. 아마 그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에 소문이 나서, 고기를 살 때 기름이 각이 지면 이건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단다. 이 사람 고기는 한 번 먹는 게 무섭지 않고,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꼭 먹어야 된단다. 이래서
돼지고기 살 때마다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돼지고기 산다고 정말 무서워. 그러면 아우.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이 물을 떨고 보고 그랬다니까요. 정말 이게 정말 가기 싫은 줄 나는 또 근데 그게 북한에서 나온 유언비어였어. 근데 우리가 하도 그 사건이 하도 수면 밀어뜯다 보니까 사람은 이렇단다. 그래서 어마 그렇다고는 색깔은 뭐 이렇단다 이런 말이 아이들이 거기서 공개 처형을 우리가 다 봤으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서아 씨는요? 네, 제가 학교 때도 이게 저희가 뉴스나 보도로 사실 나가는 건 없거든요. 근데 보면 학생들 속에서 성폭행이 제일 많이 일어났고, 맞아요. 제가 학교 때도 토막 사건, 토막살인이 난 적도 있어가지고 몽타주 붙여놓고 저희가 분주서나 이런 뭐 이민만 회의 때 그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범죄자 사진. 그리고 뭐 진짜 숲속으로 지나가다가 뭐 나쁜 놈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학생들이 집에 못 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러 오고. 네, 이렇게 근데 뉴스 보도에는 안 나오는. 네, 뉴스나 보도는 절대 안 나가고 인민반 회의 때 보안원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분주서 가면 이런 몽타주 얼굴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런 루머들 많았잖아요. 어떤 빨간 장갑 할아버지 뭐 그게 있었잖아요. 뭐 입술 뭐 하는 거. 잡아가고. 제가 뭐 화성 출신이잖아요. 네, 화성. 화성 연쇄살인 사건 제 어. 중학교 때 이야기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뭐 뉴스나 어디서는 얘기해주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한테 많이 조심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어디로 가지 말아라, 어느 지역은 뭐 혼자 다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북한에 또 이제 마약 범죄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를 좀 맞아.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 네. 만들어서 팔 만큼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한국 돈으로 4,000원 정도면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정도예요. 웬만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면 마약, 삥두라는 마약을 할 수가 근데 있어요. 어떤 말이죠? 삥두. 아이스라고 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비대칭 전략으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비대칭이란 건 적군이 잘 때 침략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비대칭 전략 중에 하나인데 잘 때 하려면 밤에 잠을 안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려고. 일제시대 때 이거를 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을 진짜 못 자요. 그래서 이게 원래 군품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제 북한에서는 아이스로 들어왔다가 그게 이제 삥두는 중국 사람들이 달라고 할 때, 그리고 북한 말로는 얼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번역해서. 예, 얼음. 그래서 삥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보위부 성원들이 최고검찰서, 북한 보위부 얘들이 마약을 다 지고 놀아요. 그래서 큰 놈들이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뭐 이라던가 한국 제품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뇌물로 줬잖아요. 지금은 마약을 선물로 줘요. 그래서 누구나 가격이 너무 싸졌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을 정도로라 보니까 마약 상황은 지금 북한이 누구도 못 들어가서 그렇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서아 씨도 북한에 있을 때 주변에서 그 마약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다던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 저는 친구들 집에 가서 자주 부모님들이 했고, 그거를 부끄럽게 몰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요? 저희 집에 함흥에서 이게 좀 더위 높은 분이라고 오시던 분이 계셨어요. 이게 평양에 자주 오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그냥 정이 꺼내놓고 이거 마약하는 게 그냥 뭐 일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아, 저거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분도 저희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뇌출혈이 한 번 왔는데 치료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아, 치료하는 그런 약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북한 그 마약이 혹시나 우리 남한에서도 뭐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는 국경에 살았었는데 갑자기 큰 돈을 버는 집들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삥두를 넘기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번은 그 사람이 직접 말씀해 주시길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옛날 고향 친구가 찾아와서 야, 너 여기 국경을 아니까 나랑 같이 한 건만 하자. 일생을 먹여줄게 라고 해서 엄청 큰 뭐 물건을 가지고 오나 보다 했는데 요만한 트렁크를 하나 007 가방을 하나 딱 가져오고, 그래서 이 사람 저기 내륙에서 왔으니까 국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우리 동네에서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을 그래서 맞이해서 압록강을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올 때 또 007 가방 큰 거 3개를 챙겨오더래요. 챙겨와서 또 올 때는 또 이 사람이 또 데리고 왔겠죠. 국경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데리고 와서 그 중에 가방 하나를 열어서 봤는데 그냥 빨강색 중권이 꽉 차 있는 가방 3개를 가져와서 그 중에 하나를 열어서 한 뭉탱이를 꺼내주면 정말 평생을 먹어도 될 정도의 이만큼 돈을 보니까 그 007 가방 안에 그냥 새하얀
삥두가 그냥 가득 찬 걸 넘겨주고 넘겨주고. 이런 게 너무 웃긴 게 이 범죄 현장 우리가 진짜 목격하거나 가까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네. 이렇게 들으면 다 영화 같고, 비현실적이고, 근데 이게 진짜 이런 현실에 일이 있을까. 있다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신기하고 근데 이상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고 다른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우 아마 다 근데 웬만하면 다 저는 했을 거예요. 평생 하면서 내가 교통사고 현장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곱게 자랐어요, 이렇게 봐도. 은근히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나 이렇게 막 잔인한 장면이나 이런 건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그냥 정말. 거의 다 그냥 보고 일상으로 보죠. 네.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범죄라든가 이렇게 사기를 당한 분들, 그런 분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기도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이랄까요? 네. 이렇게 어떤 식으로 사실은 뭐 범죄 상담을 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뭐 천주교처럼 와서 고해성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한테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고 당했다고 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많지 이제 많이 않을까요? 당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 또 사기나 이런 것들 와서 보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들도 그런데 초창기도 그렇고 가족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다가 사기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생기기도 하고 이런 사기를 당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욕심 때문이에요. 당하는 사람의 욕심. 예, 당하는 사람의 사실 정신 차리면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게 욕심에 딱 멀어지니까 보이지도 욕심을 이렇게 않고 이용한다 그러더라고요. 들리지도 않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당하기 때문에 그런 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뭐 사실은 목회자가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기도해 그래서 주셔야죠.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그럴 정도죠. 자, 이번에는 남한에 와서 살면서 당한 범죄가 혹시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서아 씨, 이런 경험이 없기를 바라지만. 네. 저도 뭐 사실 큰 범죄 사건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궁금한 게 사실 부모님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 소식이라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연락하는 것보다 소식만 알아달라고 한번 이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런 브로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얼마를 주면 알아봐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는 소식만- 거예요. 소식만 알아봐 주는 아는데 거. 네, 만 아는 200만 데만. 원이나요? 네. 뒤에서 다시 또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그게 사기였던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알아봐 준다고 했는데 그게 사기더라고요. 요즘 또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바로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탈북 가족분도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이미지도 안 좋아졌잖아요. 왜냐면 네. 또 그 사투리 자체가 또 이제 뭐 탈북자가 맞아.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제가 한국에 처음 2007년도에 왔을 때 그 한때 보이스피싱이 막 유행할 때였어요. 맞아. 근데 그때 마침 또 핸드폰 대리점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야 되는 업무인데 뭐 그때는 요금 미납되고 하면 대리점에서밖에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럼 제가 그 평양에서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하나 나오자마자 다음날 취직을 한 가게였거든요. 말투가. 핸드폰 만들어 갔다가 사장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취직은 하셨냐고 못했다고 하니까 바로 여기 집도 요 옆이니까 여기서 정부이다. 일하라고.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하는 건 좋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전화하기가. 말투 때문에. 말투 때문에. 근데 전화를 해서 안녕하십니까 여기 대리점입니다 이러면 누가 봐도 서울말인데 저는 서울말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반응이 어땠어요? 상대방은 뭐야 하고 끊어버리지. 야 신고한다 이러고 저는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하니까 그때부터는 전화하기가 무섭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진짜 그때 보이스피싱이란 오해를 받았는데 또 그 이후로 또 직업을 했던 게 앱 관련 고객센터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말씀. 고객 애들이 잘못 앱을 결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환불을 해주고 이런 거 하고 또 이벤트 많이 하면 이벤트 당첨됐는데 이렇게 해서 제세금값은 사기치지 마시라고. 사기치지 마시라고. 그치. 아니 제세금값은 얼마를 내시면 이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하는데 꼭 보이스피싱에 이런 게 그런 거 많아요, 너무 맞아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북한 말투가 안 나오지? 정말 연습을 많이 하는데 전화 오면 딱
딱 3명 이제 상담 전화인데 제가 제일 늦게 받으려고 눈치를 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게 되면 그래서 제세 공과금이 있는데 근데 제세가 이게 발음이 안 좋잖아요. 그럼 잠깐만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말 심장이 덜컹덜컹하죠. 네, 일용 씨는 남한에서 혹시 뭐 사기당한 경험 이런 거 있나요? 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일단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받는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똑똑하구나. 한 번은 이런 전화는 많이 받았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받으면 예전에 막 친구들이랑 재밌게 어떻게 대응할까 얘기하다가 한번 해본 적은 있어. 딱 받아서 혹시 500 정도 필요한데 가능한가 하면 뭐 또 얘기를 해보면 한 500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딱 끊더라고요. 길게 또 대화도 이렇게 나누시고. 네. 그 개그맨들이 그거 진짜 많아요. 정말요? 박수 선배는 이렇게 전화 딱 오잖아요.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 성대모사를 하면서 고조자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막 당한 거 아니에요? 욕해요. 막 그 사람이 막 욕하면서 너 뭐 어디 가네 하면 고조 난 여기 다 막 이러면서 막 열받아서 거기서 그래서 그쵸.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주옥 씨는 뭐 경험 있나요? 저는 갑자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네. 야야야 뭐 너 살아는 있냐? 만 원 하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잠시만 해서 탁 끊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한 1, 2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안정을 찾으시고 내가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너가 나한테 제가 울면서 막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막 엄마 내가 지금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 있는데 이 돈을 안 붙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하면서 막 그 주변에서 남자가 알겠지? 빨리 돈 보내 해서 엄마가 딸 바꿔 아빠 이름 생년월일 대 하니까 전화가 딱 끊더래요. 똑똑하네 엄마가. 야, 그래도 근데 엄마가 그러고 대단하시다. 엄마도 근데 정말 대목소리여서 엄마가 또 우는 소리로 하면은 또 잘 헷갈리게 하는 그리고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막 엄마가 막 방금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너무 엄마도 소름 돋았던 게 그냥 제 목소리. 그래서 엄마 나중에 제가 영상을 보내도 돈 달라고 영상을 보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영상도 이제 뭐 그렇게 보낸다고 딥페이크로 다 한다고요. 똑같다고 디페이크가 하잖아요. 있어서. 요즘에 우리 아버지도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핸드폰 잊어버렸으니까 뭐 이렇게 했나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아빠도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 제가 근데 워낙 평소에 잘 잊어버려서 진짜인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히 당하진 않았는데 거의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맞아,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요즘 또 많이 어르신들한테. 뉴스에 나오잖아요. 엄마 돈 뽑다가 뭐 잡기도 하고. 이런 네, 네. 범죄들은 대부분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인 거 이젠 다 알아요. 이제 웬만한 알지. 사람들. 맞아.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서 보이스피싱 당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한국에 와 있으면요. 돈이 무슨 나무에서 뚝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이 한국에 전화 와서 엄마가 계신데 이모가 전화 와서 엄마가 지금 암 수술했다는 등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잡혀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너 때문에 잡혀갔다. 이게 인질이 돼버려가지고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알면서 이게 딱 거짓말 같았거든요. 딱 들어도 거짓말 같은데 야 주지 마. 이러는데 그게 안 돼요. 잠을 못 자요 여기서. 실제 친척이 걸어오긴 하는 거죠, 실제 전화를? 친척이 오고 실제 동생이 연락 오고 그런다니까요. 실제로 이제 친척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이스피싱은 북한 가족만큼 센 게 없다. 그 가족들이 하는 말을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인데 알면서도, 알면서도 줘야 되는 상황. 상황을 모르니까. 네. 어떡하냐. 우선 이런 우리가 살면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그 마음가짐, 각오 뭐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욕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탐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탐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 탐심을 잘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있는 것으로 자족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범죄 가운데 연루되지 않는 가장 좋은 비결은 우리 스스로를 자제하고 절제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을 것이고 사기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땅에서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처럼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자족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하시는 소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탈북 미녀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한바탕 토크 전투로 치렀는데 네, 네. 토크 전투에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지만 오늘 지고 갑니다. 그러나 이 토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앞으로 오자유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도 알고 우리 탈북민에 대한 아름다운 그 따뜻한 사랑이 더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럼 범죄를 겪지 않도록 또 맞아요. 범죄가 없는 세상이 될 수 맞습니다.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자유여 다음 주 또 큰 재미와 감동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자,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여!